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요, 오후 3시 47분. 좀 전에 한국거래소가 장 마감을 했는데요. 장마감 방송이라고 오늘부터 이 시간에 장마감 방송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늘부터 그 한국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가 출범을 했습니다. 넥스트에서는 아직까지는 10개 종목만 지금도 계속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녁 8시까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녁 8시가 마감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한국거래소가 마감한 3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장마감 방송을 잡아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넥스트 거래는요, 3월 말 정도까지 되면 800개 정도의 종목까지 확대가 된다고 해요. 넥스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 수가 800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800개면은 지금 한국거래소에 있는 한 3천여 개의 종목의 한 4분의 1 수준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종목들 중에 어느 정도는 넥스트에서도 동시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 3월 말 정도가 됐을 때는 제가 이 장마감의 기준을 넥스트가 마감하는 저녁 8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 방송을 해드려야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4일 한국에도 넥스트라고 하는 대체거래소의 첫 출발이라는 중요한 주식시장의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도 한국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또 이벤트들이 있어요. 오늘 3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양회라고 하죠. 전인대하고 인민회의 두 개의 회의가 시작이 됐고 중국이 작년에 나름대로의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들을 강하게 제시를 했었잖아요. 경기 부양책이 제시된 이후에 맞이하는 양회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얼마나 강도 있게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년 동안에 중국 양회가 크게 증시에 영향을 주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경기 부양 관련된 그런 중국의 정책 발표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의 흐름이 어떻게 좀 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을지에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마침 중국이 최근에 제조업 PMI 지수가 50을 상회하면서 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도 또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3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악재가 하나 있었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도 오늘 3월 4일부터 강행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된 호재적인 측면이 있다라면은 이 트럼프 관세는 어쨌거나 전체적인 교역이나 소비의 위축, 그리고 물가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어떤 작용을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요.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 관련된 호재와 트럼프 말 악재가 혼재하고 있는 장세다. 그런데 이 중국 증시가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이 부분이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니까 당분간 이 양회가 진행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중국 증시 또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오는지에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한 1-2주 전에는 한알령 해제 이런 소식도 있었던 것처럼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소식이 날라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4일 날 한국의 아까 넥스트 출범, 중국의 양회 시작, 또 하나의 중요한 거 트럼프 관세가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하고 멕시코 한 달 전에 1개월간 유예를 시켰었잖아요. 유예를 시켰는데 결국에는 강행을 해버렸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강행이 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트럼프 관세라는 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상이 됐던 그런 부분보다도 왜 2월 4일 날 딱 1개월 전에 1개월을 유예를 시켜놨는데 그 사이에 어떤 협상이 도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쪽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서나 증시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키워드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그 니뷰라는 키워드입니다. 니뷰라고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주 뭐 주간에 주중에 있었던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그 주말 스페셜 방송에서도 그 장세가 어떻게 우리 한국의 장세, 어제 우리 한국 휴장했잖아요. 그 휴장 관련해서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상을 드린 부분이 있었었고,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한국 증시 오늘 좀 전에 마감을 했으니까, 제가 주말에 그 말씀드렸던 그 예상하고, 대비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적중이 됐고, 어떤 부분이 좀 조금 차이가 생겼는지 이 부분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예요. 계속 많이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렌지 색깔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렇게 종가가 위로 딱 올라가 있으니까 이 오렌지 색깔, 붉은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종가가 아래로 더 떨어졌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 모습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그 트럼프 관세가 오늘 새벽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그 강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확정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종가가 제일 낮은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장막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새벽 무렵에 갑자기 주저앉았구나. 이 차트를 보면서 갑자기 트럼프 관세가 강행이 되면서 그 나스닥이 주저앉았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주말 그 스페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관련해서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는 그날은 이렇게 그 마지막 가격이 가장 위에 쪽으로 올라가 있었죠? 그날은 그 장마감하기 직전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에 한 막판 30분에 그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끌어올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30분 남겨두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세력의 의도가 있을 거다.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 구간에서 모아놓은 물량을 좀 단타로 팔아먹기 위해서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날 장이 열린 것이 이제 어제가 되겠죠. 어제가 되는데 어제 한국은 어떻게 됐죠? 한국은 휴장.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 미국 IB 메이저 세력들이 한국의 휴장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은 단타를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인데 시초가 부분이 제일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시초가 부분은 전일 그 종가였던 여기보다도 한참 위쪽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국 시간으로 오전에 이렇게 그 시초가 시작하는 장세의 그 초반 부분에 더 띄워가지고 단타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갔다. 이게 그 정확하게 적중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은 시장이 좀 불안감이 좀 덜 나타났을 텐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크게 밀린 거는 트럼프의 그 관세. 시장에서는 아마 좀 1개월간 유예를 시켰으니까 그 사이에 그래도 어떤 협상이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당황스럽죠.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일괄적으로 관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 오늘 바로 강행이 되면서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미국의 장막판에 그렇게 갑자기 추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끌어올린 이후에 한국이 휴장한 틈에, 그 단타가 빠져나가는 것까지 맞았고, 그런데 종가가 더 주저앉게 된 거는 트럼프 관세의 그 강행, 이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기 오늘 마감한 이게 이렇게까지 주저앉은 거는 트럼프 관세 강행 때문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적당하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우리 그 금요일 날 마감한 그 코스피 기준으로 2530선,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550 이하 부분, 코스피 기준으로 2550 이하 부분을 저는 언더슈팅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토요일 날 주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언더슈팅으로 보고 그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장중에 여기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확인이 되는 부분이 금요일 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보다 장중에 이렇게 올라간 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중에 공략을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지수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보다 오늘 장중에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가 그 종가가 코스피 2530선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그 장중 고가는 2550선 가까이까지 올라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언더슈팅 구간보다도 더 아랫부분에서 오늘 매매가 많이 형성이 됐죠. 이 얘기는 언더슈팅 구간 범위 내에서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 기회가 온 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트럼프의 그 관세 강행으로 인해서 갑자기 마감 30분 전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주저앉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드린 언더슈팅 구간에서 오늘도 매수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미국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 날 종가가 여기였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여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종가로 보면은 목요일 날 그 저가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 트럼프의 관세 강형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시간 새벽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제는 한국 증시는 휴장을 했으니까, 이거보다도 이게 여기 많이 더 떨어졌으니까 오늘 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실상 오늘 그 코스피의 종가를 보면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약보합 정도, 여기까지 어제 종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늘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는 역시 이 구간에서는 언더슈팅으로 볼 수가 있구나.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중에도 이 구간을 언더슈팅의 기회가 있었다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맞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금요일 날, 이게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사이에 여기 갭이 크게 있죠. 자, 그러면 증시에서는 갭은 메워진다. 자, 이 갭은 반드시 메워지게 될 거예요. 그 반드시라는 의미는 며칠 사이에 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 만약에 이 언더슈팅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이 구간, 갭이 메워지는 구간에서만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타 수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스탁 119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근데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장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상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종목 매매, 포트폴리오 조정,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예상드렸던 부분에 대한 리뷰 복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잠깐 트럼프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트럼프의 그 관세가 시장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트럼프의 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그 관세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 다 강행이 되니까 미국 증시가 아까 급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여기 나스닥 이렇게 급락 마감을 갑자기 한 30분 남겨놓고 급락 마감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 자체가 큰 시장에 악재로 영향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관세가 상호적인 관세이고, 결국에는
그 수입업자들이 그 관세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국에서 뭐 그 관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물건,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소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크게 뭐 세계 경기가 악화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본질이 트럼프 관세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자, 오늘처럼 그 미국이 민감하게 작용을 한 이유는 좀 트럼프가 너무 막무가내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달 전에 그 캐나다, 중국, 멕시코 관세를 한 달간 트럼프가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 한 달간 유예를 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트럼프가 그래도 나름대로, 유연한 사고를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월가의 아이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한 달 사이에 어떤 협상이 나오겠지, 이런 걸 기대를 했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3월 4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강행이 됐으니까 그 사이 협상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협상의 주도권은 강국인 미국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강한 지도자이고, 미국의 그 Only America, America First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강한 리더십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 지난번에 그 캐나다 그 총리가 그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그 트럼프의 그 그 트럼프의 사저에까지 찾아갔지만 거기서 굉장히 홀대를 받고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 자신 없으면 캐나다를 미국에 넘겨서 51번째 주로 해라, 막 이런 모욕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번에 그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젤렌스키가 이제 엊그제 백악관에 왔다 갔거든요. 그래도 정상 대 정상의 만남인데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너무 홀대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과거에 부다페스트 MOU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핵무기 같은 거를 그 우크라이나가 포기했거든요. 그 핵무기, 핵폐기 이런 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때도 이제 미국이 계속 우방으로서 도와줄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크림반도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 민스크 협정이라고 해서 그때 그 돈바스를 자치주로 뭐 운영을 하는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을 우방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안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미국이 무한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종전 과정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쟁을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 부다페스트나 민스크 협정 이런 거가 과거에 이런 협정이 있었다라는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종전 안 하면, 젤렌스키한테 종전 안 하면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무기 같은 거 지원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과거에 이 부다페스트 그 협정이라든지 MOU라든지 민스크 협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미국 국가 대 국가가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걸 지켜야 되지 않냐 했더니, 트럼프는 그건 과거의 얘기일 뿐이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위험하다. 너무 트럼프가 이 적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캐나다 총리,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뭐 이 관세 중국은 물론이고요. 너무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족적들에 의한 과거의 약속 같은 거, 국가 간의 약속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자국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그 명분 하나로 너무 경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이 나타난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트럼프가 지금이라도 조금 자기 이성을 좀 찾고, 뭐 물론 지금까지도 이성적이긴 했지만 어떤 공감 능력 같은 거를 찾고 좀 정책적으로 좀 유연함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장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관세 강행은
이 그 관세 강행이 이제 교역 그 WTO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시대착오적이긴 하죠. 그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이 그동안 유지가 됐던 그 국제적인 정서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를 강행했다고 해가지고 그 경기 자체가 그 글로벌 경제 자체가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크게 후퇴한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국가 간에 서로 보복 주고받는 것 가운데 서로 적응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붕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트럼프의 어떤 이런 경직성과 이런 강행으로 인한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에 조금 단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마저도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가 9% 빠졌어요. 다시 115달러 됐나요? 다시 그 가격까지 후퇴를 했는데, 그럼 왜 하필이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빠지냐? 트럼프 관세하고 그렇게 예민한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무리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 명분은 됐지만 그 M7 종목들, 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기술주들의 그 파생 시장에서의 그런 그 구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에 의한 변동성은 어느 순간에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그 어떤 증시를 해석하는 그런 그 관점이라든지 어떤 그 이해력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주제 하나. MBK, 여러분들 MBK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고려아연하고 영풍하고 그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그 영풍 쪽에 같이 붙었던 사모펀드, 유명한 사모펀드가 MBK인데요. 제가 이제 MBK 얘기 잠깐만 할게요. 그 MBK가 그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그 삼성 계열사였던 홈플러스 아시죠? 이마트처럼 그 홈플러스의 일대 주주예요, MBK가. 근데 오늘 홈플러스가 그렇게 삼성 쪽에 있었던 그 건재할 것 같은 홈플러스가 오늘 뭐라고 하죠? 기업 회생 절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은 뭐 법정 관리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고려아연 사태도 마찬가지고, 사모펀드들이 경영권을 장악을 하면 그게 기업의 그 어떤 발전으로 꼭 이어지는 건 아니다. 어차피 사모펀드들은 그냥 머니게임 차원에서 어떤 그 경영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머니게임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홈플러스처럼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다가 오늘 그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처럼 부채만 늘어나고 경영이 악화되고 실적이 악화되고 비용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증가하고 이런 거를 버티지 못하고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삼성의 홈플러스가 이렇게 그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는 없구나. 뭐 반도체를 잘한다고 해서 유통까지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사모펀드가 주주로 들어온 것이 조금 시차를 두고 봤을 때에는 기업의 큰 부담,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구나. 이런 통찰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 나름대로 제가 다른 데서는 좀 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증시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